와이프랑 둘이서 월 120씩 쓰고 10년 모으니 살만하던데 지금도 애기 낳고 월 200 이하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행복합니다. 습관만 잘 잡히면 돈 모으는 게 가장 쉬워요. 꼭 소비가 부자는 아니거든요. 돈을 적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돈을 극도로 아껴보기도 하고 돈도 써보기도 하고 막 다 해봤는데 돈을 쓰는 게 잠깐의 어떤 자극이나 이런 건 되게 센데 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건 좋아요. 돈이 많은 거는 좋은 일인데 돈이 꼭 많아졌다고 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 돈 들고 뭐 어디 뭐 무덤까지 갈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돈을 안 벌어봐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통장에 있든 자산에 있든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만으로도 되게 좀 뭐랄까 행복감도 오고요. 기분 좋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걸 자린고비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런 걸 느껴지는데 이대로 내가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대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생활비 있죠. 우리의 생활비를 내가 못 버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는 어떤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뭐 개미야. 개미인데 겨울을 날려고 막 그 뭐 곡식이나 뭐 이런 씨앗 같은 걸 잘 쟁여놨어. 쟁여놨는데 이제 겨울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 마음이 편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꼭 돈을 써야지만 행복한 거고 돈을 안 쓰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린고비는 좀 다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써도 되는데 그거 이하로 막 극도로 아끼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아끼는 거는 이제 자린고비인 거고 내가 소비를 막 많이 늘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일이 막 터지거나 터질 수도 있다는 확률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차는 그냥 굴러가면 되는 것이고 옷은 그냥 뭐 입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밥은 그냥 때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뭐 놀지도 못하고 돈도 안 쓰고 왜 저렇게 재미없게 살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다. 재미의 종류가 좀 다른 거죠.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고 이런 데서 오는 재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써요. 한 달에 300만 원을 써가지고 1년에 뭐 3천 정도 대충 쓴다고 칩시다. 3천 정도 쓰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통장이든 뭐 어디 뭐 자산이든 30억 있다고 쳐. 그러면은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00년 정도 쓰는 겁니다. 단순 계산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면은 야 이거 되게 마음 편하다. 되게 마음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내가 1년에 3천 쓰는데 통장에 30억 있어. 그러면은 내가 뭐 이렇게 크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 나는 이제 뭐 마음 편하게 죽을 때까지 뭐 아무 문제 없겠구나라고 약간 그런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지. 국밥 같은 마음이 드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30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써. 그러면은 이거 몇 년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행복할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1년에 10억씩 없어져. 근데 난 통장에 30억 있어. 그럼 나는 1년에 10억 이상 못 벌면 안 되죠. 최소한 이건 벌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고생하고 막 이런 걸 막 하면서 스트레스도 막 생기는 거야. 소비가 먼저냐? 아니면 소비를 줄임으로써 오는 여유가 먼저냐라는 거는 사실 좀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을 그냥 많이 쓰면서 생기는 자극을 가지고 돈을 더 벌기도 하니까 그건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단순히 그냥 돈을 안 쓴다고 해서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내가 아직 그 단계를 안 가본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관심단지가 생겼는데 매물 갖고 있는 부동산에 방문해서 설명부터 들어야 될까요? 생각보다 그런 거 있죠. 이 부동산이라는 게 매년 뉴비가 나오다 보니까 아예 제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레벨 1로 이제 처음 이 서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이제 보통 이제 초보자의 마을에서 뭔가를 해야 돼. 하라는 튜토리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튜토리얼을 이제 따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이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는 그 튜토리얼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 정규 교육 과정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고 그냥 오는 거지. 그러니까 튜토리얼이 없는 상태로 그냥 마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무기 들고 뭐 옆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나뭇가지 들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들고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도 있다 보니까 참 막막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초보자들을 위한 어떤 그 부동산 뭐 관련된 강의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책도 보시든지 뭐 이런 유튜브를 보시든지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뭐 강의 같은 걸 듣는 것이고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무료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뭐 알아서 잘 이해합니다
그러시면은 뭐 책을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짜고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좀 이해도는 좀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 옆에 있는 초보자, 같은 초보자예요. 그 초보자한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돼. 그거는 약간 그 사람들한테는 민폐야. 왜냐면 나도 바쁘거든. 나도 지금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지금 옆에 멧돼지 잡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이거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튜토리얼이 없기 때문에 유료 튜토리얼을 뭐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마을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셔가지고 뒤져가지고 뭐 정보를 뭐 잘 조합을 하시든지 그런 걸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개사분들 중에 이제 성격 좋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왔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럼 앉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진짜 살 것 같으면 좀 알려주고 안 살 것 같으시면은 제가 지금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뭐 그분들도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개사 조심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튜토리얼이나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상 찾아가. 뭐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잘 정보를 얻고 나는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분들도 어찌됐든 그 영업을 하시는 거고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왔다, 잘 걸렸네 하면서 처음에는 재건축 관심단지를 물어보러 갔다가 어느 순간 신축 분양 빌라를 알아보고 있다거나 갑자기 지주택 재개발 물건을 내가 계약서를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요즘에 누가 재건축을 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세댁 하면서 대박 난 거 하나 있어. 이거 지금 토지 동의 다 받고 지금 이제 건물 올라가기 직전인데 이 마침 좋은 거 하나 나왔네. 재건축은 이거 뭐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니 뭐니 뭐 지금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은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뭐 동의 다 됐고 이제 막 달리기 직전이야. 달리기 직전인데 마침 네가 왔네?라고 하면서 이걸 사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또 이제 튜토리얼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삽을 들고 나가가지고 뭐 이거 멧돼지 잡으면 되나 보다. 그냥 또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큰일 난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개발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초기 재개발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중간 과정 단계가 있고 이제는 이제 부식이 직전, 철거 직전에 어떤 그런 단계 물건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하면 돈 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갔다가 완전 초기 재개발. 여기는 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 그냥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거 사가지고 한 10년 물리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다주택입니다. 빨리 종부세 완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부세랑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가 서로 지금 합의가 되게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는 1주택자는 좀 깎아주자. 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래? 그러면 이제 상속세도 같이 얘기를 해보자 해서 지금 마지막 버전이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좀 낮춰야 된다. 이게 OECD 평균이 26.1%인가 그러는데 상속세는 한 30% 정도면은 국민들의 어떤 좀 반감도 좀 덜 수 있으면서 실질적인 좀 세율도 좀 낮추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산세가 있고 유산취득세가 있는데 뭐 이거에 따라서 또 세금도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여야가 모두 상속세, 종부세는 좀 합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먼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부세 빨리 낮춰줬으면 좋겠다, 뭐 폐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뭐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 원한다고 되는 건 전혀 아니죠. 지금은 야당과의 합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그 스탠스가 그런 걸 동의하는가? 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얘기인가요? 오늘 얘기 보니까 횡재세랑 법인세를 또 이제 증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야당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뭐 그런 법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 안 좋을 땐 적자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적자 볼 때는 뭐 세금 감면해 주는 건 없지만 이제 흑자가 많이 나면 횡재세를 막 때려버려.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횡재세라는 게. 근데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부자 감세, 그러니까 법인들한테 막 감세를 했더니 세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법인세 지금 환원하려고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뭐 이런 사람들의 감세를 해준다는 거는 좀 부자 감세 뭐 이런 또 논리가 또 작동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세의 거의 대부분을 부자들이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유럽이나 뭐 외국 같은 데들은 다 부가세도 20%씩 내요. 20%씩.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되잖아. 우리는 물건에 부가세도 별로 안 붙이는 나라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이 낮으면 세금 부담률이 극히 낮습니다. 극히 낮아가지고 별로 안 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고요. 그런 거는 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로 나가고 부자들이 건강보험료 내는 거 보시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 병원도 안 가는데 바빠가지고 병원도 못 가. 막 500만 원씩 막 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소득세율도 막 50%씩 내. 막 몇 억씩 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못 받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모았더니 막 상속세로 막 50% 내래. 부자니까 좀 내라는 거야. 결국에 이제 부자로 살아봐야 별 의미가 없구나라고 사회의 동력이 이제 줄어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희생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찌됐든 사회적 합의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삐걱삐걱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 나한테 갑자기 왜 세금을 내라는 거지? 이게 조만간 옵니다. 이게 조만간 와요. 이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합의를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부자를 욕하는 사람들 치고 부자 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어.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돈 개뿔도 없을 때 뭐 용돈 받아가지고 용돈 다 쓰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부자들이 진짜 미웠어. 왜냐면은 얘네들이 다 내 거 가져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부자가 없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내가 체감할 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접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부자를 때려잡아야지 내가 좋아진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간다고 해서 나한테 안 줍니다. 그게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부가 우리 형인 줄 아는데 남의 형이라니까. 우리 형이 아니에요.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가가지고 나한테 안 줘. 근데 부자들한테 뺏어가면은 우리 형 잘했어. 역시 우리 형이야. 우리 형이 저 가져가가지고 나한테 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준다. 그런 걸 다 줬으면 내가 인생 살기 편해졌겠죠. 근데 왜 내 인생이 안 편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결국에 내 인생은 내가 바꾸는 거고 남에게 의지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면 내 인생이 바뀌겠지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그 리더를 원하고 이 리더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이거를 선택해가지고 어떤 생기는 그 어떤 손해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다가 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그 누군가가 정말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낙원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 정치를 하고 선동 정치를 하는 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게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항상 반복돼.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지. 이게 뭐 3,000년 전, 5,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선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리더가 마침 내 세대에 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낙원으로 데려가 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을 지지해.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일반적인 대중들은 몰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따라갑니다. 왜? 그러면 뭐 이제 좋은 일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다수의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제 보면은 그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이순신 장군 정도 있어. 이순신 장군 정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 정도 될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성웅이고 막 하는 거죠. 사실 맘만 먹으면 이제 왕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군권도 있었고 한데 깔끔하게 다 놔버리시고 막 이랬죠. 조익남님 고견 하나만 여쭙니다. 아들 미국 대학 유학 중인데 부동산 및 이자 문제로 가게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군대를 마무리하고 이후 유학이든 뭐든 상황을 볼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이는 계속 유학을 원합니다. 와이프는 그래도 아이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면서 참 요즘 많이 다툼이 있는데 의견차가 큽니다. 어떡하죠? 가족의 합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번 돈인 것도 아니고 아내랑 같이 번 거이기도 하고요. 아들과 같이 번 거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어떤 우리 경제력이라는 거는 우리 가족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합의가 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죠. 근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들, 나, 아내 다 모여가지고 해결이 될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픈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가족들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거든요. 서로를 위하지 않는데 대화를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뭐 이혼까지 가는 거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면요, 정보만 제대로 제공을 하고 내 의견을 화내지 않고 잘 설명하면은 서로 그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부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하는 거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정보를 숨깁니다. 다 숨기고 다른 이유를 막 대요. 막 예를 최악이 이런 거겠지? 뭐 너 미국 거 대학 나와가지고 너 뭐 어떻게 할 건데? 너 취업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던져. 그럼 아들은 이제 열받는 거지. 아니 아빠가 나 뭘 도와줬다고 그래?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유학 비용을 갖다 부은 돈이 몇 억이야. 그 돈 누가 뭐 내래? 아빠가 원해가지고 나 보낸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서로 싸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뭐 이제 와서 지금 가족들 다 떠나고 지금 친구들 다 보내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적응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은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옆에서 또 엄마는 또 마찬가지로 또 서로 막 그냥 중재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정확하게 너의 처지와 상황을 말을 해라. 지금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지를 못한다면은 대안이 뭔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이 자원의 상당 부분을 갖다 붓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뭔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너도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도 답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하는 거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누군가가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지만 그 전에 그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뭔가 좀 내용을 숨기고 윽박질러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37살 남자입니다. 18년도부터 부인남님 만나서 공부랑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결혼하고 분당 정제해서 실거주하면서 3주택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대 철없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한 사람 한 가족 인생을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차 먼저 안 사고 열심히 모았더니 미래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가끔씩 또 이렇게 좋은 댓글들이 달리면은 또 채팅도 올라오면은 또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아주 길게 보면요. 길게 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이상한 걸 사지 않으면은 부동산으로 큰 손해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뭐 어떤 지역에서 그래도 괜찮은 물건들을 좀 사고요. 고점에 샀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주 길게 보면은 거기서 뭐 거주를 하면서 이제 거주 비용을 좀 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비용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 같은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추가로 또 가지고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회복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길게 보면은 괜찮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집을 좀 투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최저점에 무조건 사야 되고, 내가 산다면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내가 산다면 빠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난 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집을 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빠지면은 안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빠지니까 야, 더 빠지겠지 하면서 또 안 사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잠깐 반등하는 거고 다시 빠질 거야. 이거 어떻게 안 빠지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저점에 안 샀던 거를 또 합리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약간 횡보해. 역시 내가 맞았지? 이제 다시 빠지겠지? 하면서 약간 빠지길 기다리는데 다시 올라. 정책이 바뀌고 막 정부가 갑자기 뭐 부양책을 쓰고 하면서 다시 올라버려.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간 들기도 하지만 이게 뭐야? 왜 이게 내려가야 되는 건데 왜 이거를 못 내려가게 막았지? 라고 하면서 뭐 갑자기 막 화가 나. 이러기도 하거든요. 저점을 맞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면 사자. 이 가격에 사가지고 내가 뭐 아예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고, 내가 뭐 연봉도 좀 늘어나고 맞벌이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아니면 뭐 가족한테 받을 돈이 있다거나 잠깐은 뭐 돈이 없지만 뭐 조금 있으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고려해가지고 그냥 뭐 한 채 정도, 뭐 세 채, 네 채, 열 채 사라는 게 아니니까 한 채 정도 사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할 목적으로 사시는 거는 성공률로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동산 상승에 베팅할 것이냐, 하락에 베팅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은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돈을 대부분 벌었고,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은 극소수는 돈을 좀 벌었고 대다수는 돈을 못 버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더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정말 다르다. 이제 인구 감소도 이제 시작되고 뭐 경제도 안 좋고 뭐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무주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아주 저렴한 집을 사는 거죠. 아주 저렴한 집을 사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는 이제 주거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돈 가지고 뭐 외국 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민 준비를 한다든지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거 안정성은 해결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한데 뭐 평생 그냥 전월세만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평생 전월세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2, 3년 지나서 쭉 빠지면 그때 사가지고 적절한 금액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아예 안 사겠다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또 안 좋아질 거고 인구 감소도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가 있거든요. 충돌하는 거거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래가 앞으로 되게 불투명할 것 같다. 그러면은 아주 저렴한 주택 정도 를 사가지고 주거 안정성에 좀 보험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맞고 이게 아니라 나는 계속 이 파도를 타다가 최저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결국 이제 숏을 치시는 건데 이제 롱과 숏에서 이제 차이는 이제 숏은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손해 보는 구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못 맞추면은 이제 다시는 또 못 사는 구조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주택을 할 게 아니라 나는 한 채 정도 살려고 한다. 라는 분들은 능력에 맞춰가지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정책 자금 같은 거를 해줄 때가 많아요. 이제 대출을 갑자기 뭐 풀어준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해당이 되시면은 그걸 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